예, 오늘 출시공사회 이제 스텝 2 핵심 개념 강의, 그러니까 심화 개념 강의 개강하는 날입니다. 네, 일단 뭐 이 강의는 일단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스텝 1을 이제 들으셨을 거고, 그걸 듣고 이제 스텝 2 이제 심화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텝 1에서는 좀 이제 술제 비중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한 번에 하기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배치를 해서 전체 개념의 한 60% 양으로 친다면 그렇게 되고, 출제 비율로 치면 90%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텝 1은 그렇게 되고, 스텝 2는 우리가 스텝 1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심화돼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개념만 반복해도 되는 거는 개념만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연습이 좀 돼야 되는 이런 이제 강의가 스텝 2 강의다. 그리고 스텝 1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을 거치신 분들은 이제 스텝 1하고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가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첫 강의이긴 하지만 뭐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강의가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과 정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텝 1은 이제 강의 노트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강의 노트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스텝 2는 우리가 연습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이제 강의 노트에만 들어가져 있어서 되도록이면 강의 노트로 좀 강의를 들으시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진행 방식은 똑같아요. 일주일에 이제 진도해서 나가고 두 번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2번 해서 진행하고,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진단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진행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과 정치 바로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이제 우리가 스텝 1에서는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출제가 돼요. 그래서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정치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비교하는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이제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것도 내용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시험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비교하면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1강에서는 3문제 정도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해볼게요. 이게 또 예? 예, 안 되는데요. 예. 예. 예, 일단 우리가 여기 정치의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게 전공 과목이라서 학교에서 이제 뭐 정치학개론 듣고 할 때 뭐 한 학기 내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 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학자의 개념을 소개하고 문제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다음 주에 그거 부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강하는 날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좀 내주시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정치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자의 수만큼, 정치학자들이 다 정치를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 개념도 다 다르고요. 정치가들이 맨날 싸우죠. 타협 안 될 겁니다. 아마 다 정치 개념 자체가 틀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나온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가장 넓게
정의한 거 하나 가르치고 가장 좁게 정의한 거 하나 가르쳐서 그 중간 어디가 정치다라고 생각하게끔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은 것이 국가 현상설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정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은 것이 국가 현상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현상설은 가장 넓게 잡은 개념.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 정리하겠지만 요즘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좁은 의미의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개념 있죠. 그러니까 국가현상설이 인정하는 정치 활동. 이건 정치 활동이다라고 보는 그 정치 활동은 집단 현상설에서도 정치 활동으로 인정한다라는 이 포인트. 요걸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뭐 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게 정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뿐만 아니라 집단 현상설에서도 정치의 개념으로 사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좀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이걸로 좀 이해하시고,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정치 현상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포인트가 요즘에 출제 포인트예요. 이게 답이 되는 문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좀 알아놓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가장 크게는 이거부터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체를 좀 볼게요.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의 주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같은 통치기구.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진 이 기구가 하는 활동이 정치다. 이렇게 해서 정치의 주체를 국가 권력기구로만 인정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주체가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집단현상설에서는 모든 사회 집단이 다 이것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족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회사, 정당 이런 거 다 되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 행정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포괄적인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의 주체면에 3포인트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주체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일반화된 문장이 뭐냐면, 이거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의 어떤 동질성을 강조하느냐, 차별성을 강조하느냐,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국가현상설에서는 국가만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의 어떤 차별성, 이거 다르다. 요점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집단 현상설에서는 국가나 일반 사회 집단이 다 동일하게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동질성이 좀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강조하느냐, 차별성을 강조하느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택지니까 이건 좀 이제 그 기본 깔린 전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는 이런 이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체면에서 이런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현상설에서는 그럼 이 주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냐, 이렇게 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이 모두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현상설에서는 이 정치기구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에서는 보세요. 이거는 정치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데 희소적 가치를 일단 권위적으로, 여기서는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이제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이 국가 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개인 활동이고요. 집단 현상설에서는 희소적 가치. 희소적 가치는 이제 경제적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위신이 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라는 개념, 요거는 뒤에서 좀 한번 나오겠지만 우리가 권위다. 권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용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권력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원래 자주 쓰는 개념이고요. 두 가지 모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요. 그럼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근데 권위를 가졌어요. 지시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왠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권력과 권위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이제 권위와 권력의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권력자가 이리 하라고 지시했어요.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경찰 투입해요. 군대 동원해서 박살내버리고 강제로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력이 되는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 권위는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권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권위는 공통점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인데, 강제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끌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바로 이제 권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을 해야 돼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 몇 명 누구 하고 월급 누구 몇 명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이제 김 과장이 이제 승진을 기대했었는데 박 과장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있던 승진의 기회, 이소적 가치죠. 그걸 회사가 권위적으로 배분했어요. 이 사람 승진시키고 누락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김 과장은. 그죠? 그럼 김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승진 안 시키고 저 사람이 됐느냐, 너무 서운하다,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두 번이 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속 해봐요. 그럼 회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계속 불만이 있고 하면 우리랑 같이 못하지 않겠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 딴 데 갈 데가 좋은 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어떤 물리적 강제력이 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거부했다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압박감,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권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배분된다,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서 압박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국간 상설과 집단 상설이 이제 경체 개념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이렇게 되지만 공통점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이제 활동,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제력으로 이끌어내느냐 권위적으로 이끌어내느냐, 이 차이가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국간 상설과 집단 상설은 이 정도로 활동 내용까지 좀 보시고 한계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간상설은요, 정치현상을 좁게 잡다 보니까 행정의 개념과 비슷해져요. 정치하고 행정의 개념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정치 현상들이 행정 현상과 비슷한 현상으로 몰려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정치와 행정의 개념과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기구가 만들어진 이후에나 정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국가 이전 상태에서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국가 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대 삼국시대 있죠. 삼국시대부터 어떤 본격적인 국가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이전의 부족사회라든가 연맹사회, 이런 것들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현상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국가 이전,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의 정치현상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요거는 뜨문뜨문 나오고 1번은, 2번이 이제 한계점으로 매번 이게 출제될 때마다 나오는 게 2번의 선택지예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의 개념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치하고 비정치의 개념이 모호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활동, 정치를 잡았다 보니까 인간의 활동 중에서 정치 활동이 아닌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좀 넓게 잡혔어요. 그래서 정치와 비정치의 개념이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 발령 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인사부장하고 뭐 과장이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넓은 의미의 정치를 잡다 보면 그래서 정치와 비정치 구분이 모호하다 이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모든 사회 집단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무시한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집단 현상설에서는 일단은 저기 모든 그러니까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을 동등하게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동등하게 놓고 얘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얘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일반 모든 국가가 사회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국가의 권력 현상을 통해서 일반 사회 집단에 정치 현상에 영향을 줘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에는. 근데 대등하게 보고 다르다,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현상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현상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서 좀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모든 사회 집단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무시한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작용으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면 일반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다 저절로 설명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따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이렇게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예요. 비교하는 문제고 통문제 가능해요. 통문제 나오니까 잘 알아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치 권력 얘기하면서 우리가 권력이랑 권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력, 권위, 그 다음 폭력 이 세 가지가 좀 비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정치 권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당연히. 보세요. 상대방의 의지나 동의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강제하는 영향력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강제한다 했을 때 요 강제 이 부분은 물리적 강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 강제력.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강제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권력, 그다음에 권위, 폭력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좀 체크를 하면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유도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이제 어떤 행동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이런 활동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폭력과 비교했을 때 강제성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면에서는 폭력이나 권력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했을 때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힘이 이제 주어진 것이다. 이러면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가 없어요. 지지도 없는데 그런 강제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폭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게 되면 이건 권력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권위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강제성이 권위는 없어요. 스스로 따라오게끔 하는 이런 것인데 또 동의와 지지가 있다는 것은 또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지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해당하는 이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위, 권력 이렇게 그다음에 권력과 폭력 이 두 가지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고요. 예, 그래서 정치 권력의 개념 이 정도만 잡아두세요. 예, 그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 문제, 요거는 선택지 하나짜리고 개념을 하나 잡아 놓으셔야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보세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가 있고 피치자가 있잖아요. 그런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의지와 반대되게 어떤 행동을 강요해요. 극단적으로 뭐냐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피통치자를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치자가 이제 하는 얘기가 네가 뭔데 나를 죽게 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시대마다 다르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답변들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논의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뭐 신의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게 신의설. 그래서 우리가 중세 내내 저거 했잖아요. 중세 유럽에 또 한 명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 교황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뭐 신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살던 시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황 이후에 교황 세력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또 다른 강자, 정치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다음은 절대왕정이죠. 절대왕정. 절대왕정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되면 그도 마찬가지로 왕권 신수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에 의해서 내 권력이 부여받았다 해서 신의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신의설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통설도 마찬가지. 혈통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 가장 어렸었던 왕이 이제 단종이 몇 살 때 왕이 올랐죠? 4살인가요? 6살인가요? 아무튼 이제 옹알이 할 때쯤 왕이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왕이 그 맞지도 않은 옷을 길게 늘어져서 입고 나타났어요. 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 노인네들 다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옹알이 하면은 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뭐 이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노인네들이 조그만 어린애한테 왜 이렇게 이제 벌벌 기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느냐,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치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어린 이 사람이 왜 어떤 정치 권력을 갖게 되었느냐 한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조선은. 이 조선은 이성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했으니까 국민의 나라인데, 이건 대한민국은 그렇고 이 조선은 국민 주권에 올 리가 없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선은 이제 왕이, 이제 이성계가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성계의 나라인데, 그러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성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이 단종이 어리지만 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혈통설이에요. 혈통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봉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혈통설에 근거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그죠?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백두혈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혈통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이렇게 해서 혈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세습해서 갖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혈통설에 의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봉건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사회계약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이건 뭐 뒤에서 자세하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 근거들이 이렇게 뭐 국민의 동의와 지지, 이제 여기까지는 본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요. 그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권력이 형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거는 항상 정당성을 지니느냐 했을 때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게 되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요건들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정치 권력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이후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로 권력을 얻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행사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막 억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뽑았잖아. 이거예요. 이렇게. 니네가 우리가 동의해서 지지해서 권력 형성된 거 맞는데 그렇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권력 행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권력이 형성될 때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권력 행사라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의와 지지를 통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다 보장해줘요. 근데 또 자기 맘대로 해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획득한다 하면은 3번 내용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3번. 권력자가 권력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대요. 근데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겠대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요즘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1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를 견제하는 장치냐. 요거를 반드시 모두, 이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거 구체적으로 합시다. 사법부고요. 헌법재판소가 이건 누구를 견제하는 장치죠? 위헌법률,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의회, 국회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가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탄핵 소추랑 탄핵 심판, 이건 좀 구분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탄핵 절차는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핵 소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가 하는 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요. 그러면 탄핵 대상자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다 탄핵 대상자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탄핵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탄핵 소추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권한이 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가 탄핵 심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핵 소추는 이제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국회, 헌법재판소,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기출문제 많아요. 그래서 탄핵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헌법재판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 탄핵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탄핵 대상자 좀 봅시다. 우리가 행정부에 있는 거 쭉 읊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대상입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다 탄핵 대상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 모두가 탄핵 대상자다. 그다음 국회에는 탄핵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국회만 유일하게 없어요. 국회는 탄핵 대상자 없고요. 그럼 국회는 이제 국민의 어떤 4년마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는 없고, 임기 중에 문제가 좀 되면 국회 자체에서 제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근데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탄핵되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사법부 있는 거.
우리는 사법부가 이원적 구조죠. 이원적 구조. 일단 법원 조직이 있고 헌법재판소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있는 법관들 다 탄핵 대상자가 되고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다 탄핵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다 이렇게 탄핵 대상자가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은 각각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민주적인 선거제도, 그다음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회자 보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민이 이제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장치가 여기에다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기구끼리 서로 견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도 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이게 권력 통제 수단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돼요. 요게 뒤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도 배워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만 강조한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강조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이 정당성을 갖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권력 통제 수단을 법에 가지고 있으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이 법에 기재가 돼 있고 제도가 돼 있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성 요건은 이제 3번이 요즘에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강의 초유 부분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 과정 좀 하나만 소개하고 좀 부탁해요. 우리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수업을 진행하는데, 월요일은 이제 9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시간 반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화요일날은 3시간 반만 진행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 일정이 이제 제가 월요일날 요 수업만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 좀 여기 작업을 하는데, 내일은 수업이 9시간 있게 돼요. 그래서 뒷부분 수업이라 컨디션이 좀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당겨서 컨디션 올 때 좀 더 하고, 뒤에는 조금 30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5시간 반, 4시간 반 이렇게 하고, 화요일 날은 3시간 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